여기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물가 안정 목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타겟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이 타겟 레이시 현재 2%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물가 상승률을 2%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은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 수준으로부터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괴리되었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GDP 갭은 이건 뭐 0일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대체로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얼마만큼 타겟 레이트로부터 괴리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상황이 될 거예요. 뭐 고용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실업률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제 얼마만큼 중앙은행이 그것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금리 정책을 하는가가 사실 관건이겠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단순한 형태의 모니터리 팔러시 룰은 중앙은행이 제시한 이제 목표 수준이겠죠. 타겟 레이스인 파이스타, 한국은행은 이걸 2%로 제시했습니다. 이 타겟 레이스로부터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괴리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T 시점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2%라면 다시 말해서 이건 타겟 레이트과 정확히 같아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파이 T 마이너스 타겟 레이트 제로가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준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으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현재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목표 수준보다 1%포인트 높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겟 레이트는 2%인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3%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텐데 중앙은행이 물론 실제로 중앙은행이 이럴지 이렇게 하지 않을지는 사실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우리는 이런 모니터리 팔러시 룰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1% 포인트 상승한다면 그러면 이자율 갭이 실질 이자율 갭이 fee만큼 나타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R바에서 fee만큼 인상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R바보다 fee 퍼센트 포인트 이제 인상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타겟 레이트보다 물가 상승률이 1% 포인트 낮다면 그러니까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1%고요. 타겟 레이트보다 1% 포인트 더 낮다면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인가? 이 모니터리 팔러시 룰에 따르면 반대로 실질 이자율을 1% fee 퍼센트 포인트, fee라고 있습니다. fee 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려고 하겠죠. 계산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fee가 될 테니까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정확히 fee만큼을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에 포함된 fee는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리스판스 반응 계수, 뭐 리스판스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응 계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존 테일러의 이름을 따서 90년대 초에 존 테일러가 그 전까지 꽤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30여 년쯤 전에 존 테일러가 과거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자율 정책을 수행했는지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대체로 이제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통화량 관리를 통해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어떤 이자율을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율을 통화 정책을 통해서 관리해 왔는가를 쭉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 수준과 괴리가 생길 때마다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요만큼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경제 상황, GDP 갭이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GDP 갭이 발생할 때마다 또 이자율을 요만큼씩 조정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90년대 중반쯤인데 그 전 한 20여 년의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중앙은행이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자율을 조정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방식이 굉장히 잘 작동을 과거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존 테일러가 이러한 이제 룰을 제시한 이후에 거시경제학자들이 이걸 이제 테일러 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테일러 룰은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스로부터 벗어날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GDP 갭이 이제 괴리가 될 때 뭐 0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작거나 이제 과열되거나 혹은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똑같이 이자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머니터리 팔러시 룰은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물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산할 때 조금 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GDP 갭에도 이자율이 반응할 수 있겠죠. 당연히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자율을 떨어뜨릴 거예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경기가 침체가 된 거니까 그럼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이자율을 떨어뜨릴 것인가? 1%만큼의 마이너스 1%만큼의 GDP 갭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fee Y만큼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자율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GDP 갭에 대한 반응 계수는 무시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중앙은행이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순한 형태의 머니터리 팔러시 룰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수한 형태의 테일러 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IS 커브와 테일러 룰을 사용해서 특수한 형태의 테일러 룰을 사용해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IS 커브에는 실질 이자율 갭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 갭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테일러 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도 이자율 갭이 나오고 여기에도 이자율 갭이 나오니까 이 둘을 여기 대입해주면 머니터리 팔러시 룰을 IS 커브에 대입하면 GDP 갭은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에 fee 곱하기 반응 계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갭이 되겠죠. 이건 파이스타는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공표한 타겟 레이트입니다. 2%죠. 현재. 이렇게 해서 머니터리 팔러시 룰과 IS 커브를 합쳐서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뭐와 뭐의 관계식이냐면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의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AD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테일러 준칙과 IS 커브로부터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로축에 물가 상승률을 표시할 거고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총수요 곡선은 가로축의 변수가 왼쪽에 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세로축의 변수를 왼쪽에 표현하는 것이죠. 세로축의 변수를 왼쪽에 표현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AD 커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보시면 기울기가 B p분의 1이 되겠죠. B p분의 1. B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자율 갭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값이고, P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갭에 대해서 이자율을 얼마만큼 그거에 대응해서 이자율을 조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반응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P는 중앙은행의 대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총수요 충격이 없다면, 그렇다면 AD 커브의 절편은 파이 스타 타겟 레이시 될 것이고, 기울기는 B p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세로축 절편이 타겟 레이시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총수요 충격 없습니다. 기울기는 이제 B p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우하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 세로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세로축을 이렇게 전에 했던 것처럼 옆에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바로 요 점이 파이스타와 0 만나는 점이 이제 바로 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AD 커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다음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총수요 곡선의 이제 경제학적 의미인데, 그러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어떠한 이자율을 선택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이자율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GDP 갭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식이 바로 총수요 곡선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총수요 곡선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파이 t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주어지면 파이 t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GDP 갭을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t가 현재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가 같다면, 현재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2%와 같아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액션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경기를 과열시키거나 침체시키거나 그런 정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GDP 갭이 0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현재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중앙은행은 GDP 갭을 0%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로부터 벗어나서 타겟 레이트보다 더 높다면, 예를 들면 3%라고 한다면, 타겟 레이트는 2%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은행은 머니터리 팔러시 룰을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높아진다면 그럼 실질 이자율을 높일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당연히 거시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가겠죠.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1%가 된다면, 타겟 레이트보다 낮다면,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타겟 레이트보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머니터리 팔러시 룰에 따르면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자율 갭도 마이너스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런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IS 커브로부터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가 잠재 수준보다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이제 GDP 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DP 갭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는 바로 중앙은행이 현재 물가 수준에 따라서 이자율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선택된 실질 이자율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나 뭐 소비자들이 반응하겠죠. 그럼 그 반응의 결과 GDP 갭이 실현이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메커니즘을 중앙은행이 애초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인플레이션율이 몇 퍼센트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금리 정책 때문에 GDP 갭이 얼마만큼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지전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민간 부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론 다양한 자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2, 3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었지만 지금은 또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학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원칙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3년 전에는 이런 기울기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B가 달라지면 바로 기업들이 이자율 갭에 대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B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B는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우리가 IS 커브와 모니터리 팔러시 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모형이 더 복잡해지면 IS 커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승수 효과도 포함되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한다면 왜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성립했던 게 지금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당연히 거시경제를 리세션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율보다 낮다고 한다면 이제 이자율을 낮춰서 경제를 이제 붐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총수요 곡선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율보다 높은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점은 리세션이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율이 타겟 레이트보다 낮은 경우에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점은 바로 붐입니다. 이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총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AD 커브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세로축의 변수 물가 상승률을 왼쪽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니까 기울기가 될 것이고, 절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해서 AD 커브가 이동할 수 있겠죠. 절편의 값이 커지면 위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절편의 값이 작으면 총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할 텐데, 보시면 이제 절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타겟 레이시고, 두 번째는 총수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은 사실 IS 커브에 있었던 바로 그 엡실론이잖아요. 그래서 IS 커브의 그 엡실론을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살아남아서 AD 커브를 만들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S 커브에서 그때의 충격을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총수요 충격. 그래서 타겟 레이트이 달라진다든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공표하는 목표 수준 물가 상승률이 달라진다든가,
혹은 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럼 이제 AD 커브가 뭐 바깥쪽으로든 혹은 뭐 안쪽으로든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목표율이 변할 때 총수요 곡선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가 이제 13장 남은 부분이고요. 이어서 필립스 커브 사용해서 결국은 이제 필립스 커브가 총 공급 곡선이 되는데 총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시경제 경기 변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이러한 경기 변동을 어떻게 조정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슬라이드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림들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